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손 씻기 강조가 잠깐 나와가지고요, 네. 교수님. 이게 저도 영화 컨테이전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보니까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옮아가는가 그걸 보니까 저도 방송할 때 모니터하면 얼굴을 많이 만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 반성을 하게 됐는데 손 씻기를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당연히 마스크 쓰기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이제 침방울이 튀면 그리고 그게 어디에 묻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손으로 만졌다가 입이나 코나 눈을 만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게 이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호흡기 비를 통해서 비말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훨씬 더 손 씻기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자, 잠깐 브리핑에서 강조가 된 내용이라 저희가 한번 짚고 갔고요. 오늘 45명이 줄어들어서 6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끊겼다는 점에서는 다행이긴 한데요. 이 네. 수치는 어떻게 좀 분석해 봐야 될까요? 이제 오늘은 숫자가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어제는 또 100명이 넘는 예. 숫자, 국내 감염만 해도 100명에 육박하는 숫자를 나타내서 지금 오늘 상황만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 3일 더 경과를 지켜봐야 그러니까 잠복기를 고려하면 지난 일요일 추석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4, 5일, 예.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상황은 봐야 향후에 안정세가 지속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추석 연휴의 조용한 전파의 어떤 파도가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러니까 잠복기에 있는 잠재적인 확진자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좀 기간이랄까요? 네. 언제까지 좀 기다려보면 그 추석의 영향이 이어질까요? 아마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 보면 될 것 같고 일주일 후에 수치가 나오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이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하루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수치가 나오거나 어떠한 상황일 때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는 이제 방역 당국이 1단계로 내리는 기준을 50명 이하로 두고는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전반적인 추세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또는 그게 하향 안정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지표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례별로 저희가 좀 만나볼 텐데 추석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의 이동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 고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전의 사례가 가족들의 무더기 확진으로 이어져서 이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례가 나온 걸까요, 김민아 평론가님? 일단 이제 연휴 기간이었고 명절이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명절이다 보니까 벌초를 하러 이제 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 사례는 이제 그 연휴 첫날에 이제 모여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 그 식사 자리에 참여했던 여중생 그리고 여중생의 삼촌 할머니들이 감염된 이런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벌초를 하고 나서 일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의 이제 7명의 감염 사례가 나온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형적인 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이제 집단 감염 사례인 것이죠. 예. 더더군다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7명의 확진 사례를 보면은 이 사위의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인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직장으로 확진이 이제 될 직장인들에게 이제 감염이 될 그럴 문제도 이제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450명 정도를 지금 재택근무로 돌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어떤 감염 사례로 추가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 이후에 이런 전파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주목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정읍도 그랬고 화성도 그런 것 같고 이제 집단 감염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북 사례 만나볼 텐데 포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교도관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교도소는 또 폐쇄돼 있고 다수가 생활하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교수님. 예, 이 교도관이 감염된 날짜로부터 이제 확진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아마
감염력이 있는 전파력이 있는 시기에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진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뭐 교도관, 직원 그리고 재소자를 포함해서 이 교도관과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다 검사를 했고 일부는 격리 조치하고 아마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올지는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북 포항 쪽 사례였고요. 포항 교도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재활전문병원 사례도 만나볼 텐데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쪽에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감염 경로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병원이 이제 마스터 플러스 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인데 대부분의 이제 좀 환자들이 고령층이었고 한 60대부터 80대까지의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이제 어디를 다녀가셨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병원 안에서도 어느 층에 이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대상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발생한 그 층 외에도 이제 다 병원 전체로 지금 검사 대상을 확대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감염 경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이 병원에서 이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지켜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 아무래도 이 병원의 방금 말씀드린 특수성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는 상황인 걸로 좀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병원의 감염 경로를 좀 어떻게 추정하실 수 있겠어요? 최초 그 확진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는데요. 문제는 이 병원의 그 최초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29일이었는데 확진된 시기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병원 안에서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었고 그걸 병원이 모른 채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명의 대량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라 사실 병원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고령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량 감염이 일어나면 대단히 위험한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증상을 갖고 있는 입원 환자가 있었는데 그걸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례별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확진된 그 장소 곳곳에 어떤 원인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 또 연휴라는 점이고요. 내일이 이제 한글날 연휴라서 특히 이제 집회가 예고돼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 때 있었던 집회의 쟁점 사항과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양쪽의 입장이 뭐 다르다는 지금 상황이라서 경찰은 아직 5개 집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이고 당연히 집회 주최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집회하고 지금 크게 양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개천절 집회와 좀 크게 다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이 태도라든가 이 집회를 개최하는 측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집회를 개최하는 측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략 이제 3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집회 시위에 관한 이런 권리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좀 뭐 이렇게 좀 제한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들의 논리고 두 번째로는 집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집단 활동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놀이공원이라든지 이제 유흥가의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이 없는 상황인데 왜 집회만 겨냥해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나름대로의 방역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지킨다든지 또 뭐 마스크 착용을 하겠다든지 방역 어떤 그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남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방역 대책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집회에 얼마나 참여하는 거냐가 사실은 또 변수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집회 신고를 내놓은 게 이제 2,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내놨다라고 하면 방역 대책은 그에 맞는 이제 규모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집회에 뭐 2만 명이 몰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분들이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방역 수칙은 지켜지지 않을 거. 사람들 섞이다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그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 예. 일부 이제 소수의 인원이 이 신고한 이 집회 신고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허용을 해준 부분이었는데 예. 거기에 또 이 집회 신고한 인원의 이상의 사람들이 크게 몰리는 바람에 이게 의미가 없어진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천 절과는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같은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전망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차벽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직 지난 차벽, 그러니까 수단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일단 이 차벽을 이용해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인 것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제 과잉금지 조치를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잉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헌법상에 이제 위반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집회를 여러모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차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보수와 진보 양쪽의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집회를 열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난번 광복절 집회와 마찬가지로 집단 감염의 어떤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집회를 또 이제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역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또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지 않고는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어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차벽을 이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그럴 필요성도 이제 인정된다라는 점은 경찰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하루 이틀에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장기화되는 기간 내내 사실은 집회를 다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어떤 지점에서 이제 절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정부와 경찰이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 대안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라든가 경찰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의 이제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과정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좀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찰도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벽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차벽 봉쇄 이런 게 너무했다 아니었다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지는 않을 텐데 그때 당시 네. 어떤 방역적인 문제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차벽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니까 네.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글쎄요. 방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좀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될까요? 글쎄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화문 집회가 우리가 광원 집회 같은 사건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근데 광화문 집회 때 벌어진 일이 예를 들면 소규모 인원이 집회를 한다고 신고해놓고 그것에 몇십 배가 되는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대량 감염 확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차벽 말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안이 없다면 차벽을 지금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제 완화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대안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때 등산 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등산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전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산행 모임에서 등산을 가셨다가 혹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뭔가를 드신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이 단체 탐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고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권고 사항인데 그래서 21개 국립공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한다든지 국립공원에 관광버스 등의 대형 차량들의 출입 제한 이런 조치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행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취미 생활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산행을 가는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 첫째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여럿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럿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좀 단체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감염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 점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산에 이제 여럿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숨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서 분명히 음식물을 먹습니다. 여럿이 음식물을 먹으면 지금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례의 원인이 바로 그러한 행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렇게 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단풍놀이 철이기도 하고요. 단풍놀이 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연휴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등산을 좀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이제 우문일 수 있는데요. 네. 교수님 정상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사람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 가면 또 음식 많이 먹겠죠. 예. 근데 거기서 야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실외가 실내보다 훨씬 안전한 건 사실이지만 예.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가까이 오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침방울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뭐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나눠 먹거나 하면 더군다나 이것은 그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침이 전파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 알겠습니다. 야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건데 이게 곧 조정이 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만약에 지금 같은 정도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저는 1단계로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환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지 안정 추세에 있는지 하향 추세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사회경제적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1단계로 낮추고 대신 이제 반복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뭐 종교시설이나 사우나나 뭐 다단계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그 정밀 타겟 방역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그 환자 수가 증가하면 단체 기압처럼 위험한 곳이나 위험하지 않은 곳이나 그냥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위험한 곳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그 위험한 같은 종류의 시설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가려내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을 덜 느끼면서 코로나19의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가 높은 곳을 타겟팅해서 관리하는 정도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도 괜찮을 거란 말씀이신데 네. 초반에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던 기준이라는 게 국내 감염 50명 내외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없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 당국이 그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아마 중환자 발생을 숫자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중환자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를 그 당시의 역량을 가지고 병상과 인력을 기준으로 책정한 기준이라 정부가 병상과 인력을 더 확보하면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어도 1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른 주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관련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학 병원장들의 사과인데요. 그 내용 저희가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지 못한 이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주십시오.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또 잘 준비한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서 의사 국가고시와 관련돼서 이거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 좀 드릴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될까요? 일단 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어쨌든 의료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예. 것들을 보충하는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론이 문제인 것이죠. 국민이 볼 때는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시험이 본인들이 보지 않겠다고 하는 시험을 예. 여러 차례 재응시의 기회를 줘가면서 제발 시험을 봐달라고 나라가 설득하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의사가 이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위가 굉장히 좀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지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그간의 어떤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진정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사과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도 재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좀 여론에도 부담이 되고 그런 좀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의료계 전체가 좀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서 그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기회 줘서 안 된다가 54.8%, 추가 기회를 줘야 된다가 41.3%입니다, 교수님. 네. 이게 이거 반반이라고 제가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저런 여론을 본다면 물론 지금 국시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수급 어떤 인력 차질이 있으면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뜻이 저러하면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여전히 저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국가고시의 공정성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시험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시지만 속으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난 의사 파업에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한 것, 예. 그 파업을 하는 명분이 겉으로는 나쁜 의료 정책을 반대하는 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병원 원장들께서 사과를 하시는데 그 사과의 내용 안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한 것에 대한 사과, 똑같은 종류의 파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이런 것이 없는 한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좀 깊게 다뤄봤고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인천의 한 학원 강사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실형이네요. 징역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직업을 속이고 동선을 속여서 80명이 감염된 혐의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김평론가님, 우리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은 본인이 좀 학원 강사라는 불안정한 어떤 직업 속에서 자신이 확진된 것이 알려질 경우에 직업을 잃을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선처를 호소해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때문에 이분이 방역 대책에 협력을 하지 않아서 역학조사에 협력을 하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이제 감염을 일으킨 그런 사례가 7차 감염에 이르러서 네. 80여 명까지 이제 확대된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책임을 물어야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예. 또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이런 좀 판결이 있어야 이런 선례가 있어야 이후에도 이제 방역 대책에 전면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법원이 좀 강력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잠깐 짚어볼 건데 프랑스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신규 확진 규모가요. 지금 나흘 만에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게 파리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현지를 연결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도 들어보긴 했는데 최고 경계 지역으로 딱 어떠한 이 지역만을 딱 짚어놓고 조심하자 이렇게 봉쇄를 해도 봉쇄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펼쳐도 이게 잘 잡히지 않는데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프랑스나 스페인의 유럽 전반에서 이제 봄에 나타났던 그 대규모 확산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건 근본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오랜 것에 대한 지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으로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또 지난 이제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프랑스나 스페인의 관광지 해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렸고 거기서 감염이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텁게 쌓인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그 경로를 할 수 없는 감염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유럽의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랑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유럽은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폭넓게 나눠봤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